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사 가르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세계사 올인원 이라는 타이틀로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우직하게 세계사 개념을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나라에 관련된 내용을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바깥에가 살짝 비치는데 이제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은 제가 좀 야심한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애들 자고 있으면 이제 그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깨기 전에 빠르게 한번 좀 찍고 가볼까 합니다. 출근 준비를 대강 해놨는데 이제 벌써 여름이 다 왔다라는 게 아직 그래도 새벽 6시 정도거든요. 그런데 밖이 다 밝아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열심히 또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진짜 많죠. 새벽에 나오면 진짜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그러면은 이제 한나라 내용을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완성하고자 하는 노트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트의 한 판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밟아볼까 합니다. 그럼 다시 백지로 만들어 놓고 한나라 내용을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뼈대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면 한나라, 당연히 이제 오늘 한나라니까요. 그리고 신 중간에 왕조가 찬탈을 통해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있고요. 다시 한나라가 회복이 된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앞에 한나라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후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를 후한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 한이 전한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한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서로 할거하는 여러분들 잘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삼국 시대가 전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살을 조금만 더 한번 붙여볼까요? 고조, 무제, 왕망, 광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붙여봤습니다. 전부 다 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요 언급되는 군주들을 한번 이제 여기다가 먼저 한번 다뤄봤고요. 수식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삼국시대의 전개가 뒤에 있고, 자, 고조, 창업군주죠. 한고조 유방, 한나라의 건국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무제입니다. 사실 이 한나라를 우리가 지금 시험적으로, 그래도 기준점 하나를 잡아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험으로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전성기 군주의 최다 출제가 된 가장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왕망. 한나라를 잠시 이제 멈추게 한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 폭망을 했다. 그래서 신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무제 때 이 한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정치적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 정치적 내용이 정리가 끝나게 되면 항상 그런 것처럼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나라는 굉장히 그 의의가 크죠. 중국사에서 의의가 크고 마치 그 앞에 있던 주나라가 이상 국가, 정통성 이런 것들의 형성에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한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실질적인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중국의 여러 문화나 기틀의 형성의 핵심이 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례만 들더라도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한자죠. 네. 읽어보면 이것도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자의 이 한이 뜻하는 바, 바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많이 쓴 바로 그 문자, 이 한자의 어, 한 또한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한나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징성과 이제 기틀 마련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것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걸 보면 한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수많은 민족이 있죠. 근데 가장 주류,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정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다른 피가 섞인 적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메인에 올라와 있던 왕조는 그 민족이 한족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 역사가 한족과 또 비한족, 유목민족 간의 대결과 또 그런 응전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한족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깨질 때가 있었고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는 또 한족이 아니었죠. 자, 그다음 요거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콘텐츠가 나오는 이제 그런 배경을 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한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고조가 진정한 통일제국 한을 이제 다스리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이죠.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가 이제 어, 패권을 장악하게 된 거죠. 이제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것 바로 항우와 유방의 대결. 초안지도 소설과 그다음에 뭐 드라마와 영화 이런 것들의 콘텐츠가 되었었죠. 이게 뭐 초안지가 있고 요거 뚱딴 혹시 이 뚱딴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즘 그 학생들은 제 생각엔 잘 모를 것 같고 이런 걸 보지 않은 이상 그 혹시 이걸 본 세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만화 일기 시리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가 어, 저 초등학교 때 굉장히 그 선풍적인 누구라도 집에 이제 한두 권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 뚱딴지 시리즈, 그 다음에 뭐 돌배, 그리고 뭐 되게 여러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그 만화 일기 시리즈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반가운 캐릭터가 이 뚱딴지가 지금 초안지의 주인공이 된 건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초안지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이분이 이제 항우죠, 항우. 그래서 그 패왕별이의 배경이 되었던 그 항우와 이 여인의 이야기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명이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유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명. 그 중국에서 판빙빙이었나? 그 유명한 여배우가 판빙빙이 양귀비로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판빙빙이 양귀비로 나온 당나라. 그때 이제 당현종 역할도 이 여명 배우님이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장기죠. 방금 말씀드린 이 초안지를 또 이제 초안지 이야기가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진 이제 체스와 굉장히 흡사한 장기, 그쵸? 그래서 여기 한나라 있고 이렇게 해서 장기 많이 좋아하시나요? 이 장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알고 이렇게 잘 두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사자성어 이제 뭐 고사성어죠, 고사성어. 그래서 뭐 토사구팽이니 그 다음에 뭐 금이환양 그 다음 또 되게 여러 가지 그런 고사성어들이 나온 것 그것이 사면초가 유명하죠. 사면초가 이런 콘텐츠 제공이 되는 게 또 한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디테일한 내용들 한번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나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 이렇게 굉장히 긴 기간, 물론 이제 전한부터 후한까지를 다 합친 나라가 되겠고 그 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다 설명을 이제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도는 장안으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번 바뀌게 되니까 그런 것들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한나라, 그 주나라 때도 호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장안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한나라 때도 장안이 이제 수도로서 굉장히 이제 번영을 하게 되겠죠. 자, 창업군주는 이제 여기 있는 고조가 되겠고요. 이제 고조의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교를 회복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 때 법가를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 외 사상에 대해서 많은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에 대한 권위 회복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데 법 없이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가적인 영향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유교와의 조화를 좀 더 이루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군국제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미 전국 춘추 전국 시대부터 진나라로 가면서 봉건제가 아니라 이제 군연제의 형태가 확산이 되게 되었죠. 제후를 두어서 세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직접 왕이 관리를 파견을 해가지고 왕의 그 통치력이 미치도록 한 게 군연제가 될 텐데 보통 그것이 이제 안정적인 방향이겠죠. 그런데 결국 한나라도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 정세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체제가 완비되게 그 다음에 이 국가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공신들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이제 일부는 봉건제를 같이 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와 직할지는 군주가 이렇게 군연제로 다스린다고 해도 이렇게 결국 그 외부로 나갔을 때는 다시 제후를 두면서 공신들을 제후로 두면서 이제 봉건제가 같이
병용이 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모습을 살짝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도표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군연제 모습이 있죠. 여기는 이제 군연제의 모습이고 그 외부에 제후를 마치 왕실의 울타리로 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사가 말해주는 것과 같이 결국엔 봉건제는 이 지방 세력의 독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를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한고조 이후로는 군연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 다시 이제 흉노와의 관계는 어땠을까? 흉노가 이제 진나라 때도 그렇고 계속 골칫덩어리였는데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있죠. 동아시아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흉노한테 굉장히 한 고조 때 수세에 몰렸단 말이야. 그 말은즉슨 백등산 전투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로로 아예 잡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물자를 제공하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게 한 고조 때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후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 고조는 요 정도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시험적으로는 좀 그래도 특수한 개념이 하나 있죠. 바로 군국제가 있기 때문에 군국제로 출제가 될 확률이 세계사에서는 가장 높고요. 자, 이제 우리가 무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압도적으로 많이 되는 군주예요. 그래서 무제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군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가 관학화가 되었고 자, 이 배경은 동중서라는 대학사의 건의가 있었다. 즉, 유교가 어, 이 국가에서 공인된 학문으로서 통치 원리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그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자 운용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나중에 더 그것이 좀 더 강해지고 심지어 교조화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였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더 이게 구체적으로 유교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 확립이 되고 기반이 닦아지는가? 이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여기 오경 박사 그리고 태학이 설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경을 연구하는 기관이 두어지고 여기에 이제 권위자가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오경을 학습하는 여러 제자들이 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뛰어난 두각을 보인 그런 학자들이 결국엔 또 관리로 임용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이 학문적 자질이 결국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학문적 소양이 곧 관리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자, 그다음에 국립대학이죠. 태학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중서의 건의로 인해서 오경 박사와 태학이 설치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 내용이고 유교가 통치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9년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이미 한 고조 때부터 창업 공신들에 대한 처음에는 대우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날려버리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9년제적인 모습으로 무제 때 확립이 되었고요. 자, 대외 활동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무제 대외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두겠습니다. 자, 박스를 하나 치고요. 동서남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정리가 돼요. 이렇게 활발한 대외 진출이 있었다는 건데, 자, 먼저 오른쪽으로는 우리 한반도에 고조선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한무제한테 멸망을 했죠. 한국사에서도 고조선 역사를 공부를 하다가 뭐야 이거 드디어 한국 최초의 국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중국한테 바로 멸망해 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4구년을 설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이걸 이제 한구년이라고 하죠. 이게 멸망이라는 글자인데 약간 이응처럼 보이네. 미음이. 자, 그다음에 여기는 남월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글자를 보니까 여기는 미음이 확실한데 오타군요. 네. 고조선도 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월, 남비엣이라고 합니다. 바로 베트남에 있었던 이제 나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시키게 되고 국군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으로, 남으로 이렇게 정복 활동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항상 흉노 문제가 있는데 흉노에 대해서도 강경한 모습. 그래서 이제 흉노를 북쪽으로 이렇게 토벌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요거에 관해서는 가끔씩 문제 이때 토벌을 나갔을 때 이 장군들 있죠. 이 장군들 이름이 엑스트라로 언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장군들 이름이 위청이나 곽거병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어, 종종 언급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만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다음 서쪽이 있습니다. 자, 이 서쪽은 정복 활동을 나간 건 아닌데 자, 어떤 진출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가장 유명한 겁니다. 한무제 하면 영혼의 파트너 이 장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대월지 쪽으로 장건이라는 자를 파견을 했다. 이 내용인데 문제는 항상 이 흉노 때문이었죠. 이 흉노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서 대월지라는 국가와 동맹을 맺고 흉노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이제 협공, 이제 동맹을 해서 도모를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장건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장건이 장안에서 대월지 쪽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제 대월지를 이 동맹 파트너로 한무제가 생각을 했냐면 대월치가 흉노랑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적으로 흉노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때 이제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대월치의 군주가 결국 흉노와의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 죽은 군주의 시체를 흉노가 굉장히 잔인하고 좀 야만스럽게 대했다라는 거죠. 그 두개골을 쪼개가지고 술잔으로 썼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잔혹했죠. 그러면은 그 뒤를 이어가는 대월지 왕실 입장에서는 엄청 이제 분노가 그리고 이제 적개심이 컸겠죠. 원한이 쌓인 거니까. 자, 그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장건을 보낸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장건이 이제 거기를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시점에서 이제 지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 지도로 한번 제가 바꿔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는 좀 축소를 해도 되겠죠? 자, 요 지도로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그 광대한 중국 영토가 나왔는데 일단 여기 이쪽이 장안이고 오른쪽에 로양이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장안이 현재 수도죠. 이제 장건을 여기 대월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중앙아시아 지역 이쪽 나라들을 우리가 서역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역까지 보냈는데 대월지로 가야 되는데 장안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먼저 루트가 되는데 왜 흉도를 굳이 거쳐서 가느냐? 이거는 제가 지도를 좀 꼬불꼬불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흉노로 지금 찾아간 것처럼 나왔는데 가다가 흉노한테 붙잡힌 겁니다. 장관 흉노한테 붙잡혔죠. 이거는 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위기가 되는 거야. 근데 당장 흉노도 한나라와의 그 외교 관계, 유지되고 있던 평화 관계 이것들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인지 장건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장건이 여기서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죠.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면서 흉노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잘 살아요. 대단한 적응력이야.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그 보통의 그 인물들이라면 거기서 또 안주를 하면서 살 텐데 그 한무제와의 그 약속, 그 임무를 잃지 않은 거야. 그래서 결국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감행을 해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목적했던 대월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월지에 가가지고 어, 원하는 바를 이제 이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동맹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월지는 굳이 지금 안정적인데 이 상황을 깨고 싶지 않다. 다시 흉노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어, 제안을 거절하죠. 한 나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제 난감했겠죠, 장관은.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얻은 것 없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돌아갈 때 루트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가다가 또 붙잡혀. 그래서 흉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억류가 되는데 놀라운 점이 뭡니까? 또 탈출을 하는 거야.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또 탈출을 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한무제의 품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장건의 여정이 되겠는데 아까 노트에서 살짝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원하는 동맹을 이룩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동맹을 이룩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 속에서 여기에 이 루트 우리가 이제 사막길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막길 또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에서 이제 거래되었던 가장 핵심 품목 비단. 비단길이라고도 부르게 되고 영어로는 이제 실크로드가 그 유명한 실크로드가 되는 건데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실크로드를 발견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 비단길을 발견했다 장건이. 근데 요즘에는 발견이란 표현은 잘 쓰지 않고요. 뭐 간혹 개척이란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비단길에 대한 정보가 더욱더 확산이 되었다. 루트가 더 확립이 되었다. 많은 서역의 어, 관은 이 비단길에서의 교역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었다. 뭐 요 정도로 좀 애둘러 가지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장건이 가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거기에서 여행도 하고 여정이 있었고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더 이렇게 에둘러서 바뀌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도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이렇게 비단길이 어쨌든 핵심 키워드로 나온다. 또는 사막길이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대외 활동 활발히 한 것은 결국 뭐가 필요한 거야?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부족해지게 돼요. 그래서 한 무제 때 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바로 이 재정 통제책, 경제 통제책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시켜보면 결국 가장 돈이 되는 핵심 품목, 소금, 그리고 철 이런 것들을 국가가 모두 다 장악을 하고 판매 행위를 하게 되는 소금과 철 전매제를 시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시험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냥 그 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 세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문제 하면 소금과 철을 전매를 했다. 이것만 알아도 문제는 풀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 안에서 이 정책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거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는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천시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국가의 판매 행위 자체가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이후에 뭐 물가 상승이랄지 이제 부작용이 있기도 했고요. 오히려 또 뭐 밀매업 이런 것들이 성행하게 되죠. 국가가 장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균수법, 평준법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물가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의 품목을 좀 사뒀다가 그것이 부족한 지역에 국가가 팔아준다던가 물가가 쌀 때 이걸 사두었다가 오를 시점에 또 풀어준다던가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했고요. 자, 그다음 통일화폐로 오수전이라는 것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때는 반량전이라는 걸 발행을 했고 한나라 때는 오수전이라는 걸 발행을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왕망이라는 인간이 튀어나오면서 또 PT가 또 전개를 이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망이 가장 최근 수능 세계사에서 주요 자료로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도 문제 때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난 뒤에 이제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제 그래프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어느 나라나 역사적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군주, 전성기 군주 때 이렇게 정점을 찍어. 그리고 쭉 이제 쇠퇴의 길을 가죠. 근데 쇠퇴의 길을 가다가 어, 바로 망하는 나라도 있고 좀 뒷심 부족한 나라는 그러나 뒷심이 좀 있는 나라는 다시 한번 개혁을 시도를 해가지고 그 개혁의 성과를 좀 다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반란이나 그다음 부작용 이런 것들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런 패턴으로 중국 역사가 많이 전개가 되는데 교과서적 표현에 따르면 한무제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무제가 죽고 나서 외척들이 이렇게 대두를 하게 돼요. 그리고 환관들이 발호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항상 중국 역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제 외척이라고 하면은 황제의 그 엄마 쪽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한 이게 외가 쪽 세력들이 있고요. 그다음 황제의 그 부인 쪽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가 쪽 세력이죠. 그들의 이제 권세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타난다는 거고요. 자,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티백을 땄는데 처음에는 향긋했는데 물에 계속 우려나가지고 너무 써. 자, 이게 외척이고 환가는 여러분들 뭐 말하지 않으셔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들 입장에서는 외척 세력이 또 너무 바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또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견제를 하려다 보니까 나름 자기가 믿을 수 있고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을 이용하게 되거든. 그게 환관이에요. 그게 환관. 그러다 보니까 또 환관 세력이 커요. 그러니까 이 둘의 또 대립이 일어나고 중국은 이 황관의 전횡이 꼭 있거든요. 왕조마다 있고 결국에는 그 왕조를 무너뜨리게 되는 상황까지도 많이 가게 되거든요. 당장 우리가 진나라 할 때 황관 조고도 있었잖아.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으로 황제들의 권력이 약해진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왕망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왕망이라는 인간의 변천을 전후로 둘 때 전반기만 하더라도 야, 굉장히 진짜 유교적인 와, 대단한 성인급은 아닐지라도 대단한 덕망이 높은 인물. 많은 사람의 어,
그런 신망을 얻던 인물이 바로 왕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망이란 인물이 결국에는 자신의 이 딸을 유약한 황제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후의 아빠가 된 거야. 그게 이제 바로 왕망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망이 전한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신왕조를 세워요. 서기 8년에. 이제 이게 바로 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에는 꽤나 덕망이 높았던 인물인 것 같은데 이제 왕이 될 즈음 그리고 된 이후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원래 본성이 드러난 건가? 아니면은 좀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였을까?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고 이 포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이게 이제 바로 왕망의 이 신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신은 내용적으로는 어떤 정도가 나올까?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자, 왕망의 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왕후 왕씨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14대 형제라는 이 군주가 있는데 형제가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은 토지 국유화, 노비매매 금지.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약간 주나라의 정전제 비슷한 그 토지를 국가가 다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한 집에 남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나눠주도록 한 건데 나름대로 이상적인 모습을 꾀했단 말이야. 이게 당시로는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혁명적인 개혁 아니에요. 혁명적인. 근데 당연히 이미 이 시기에는 이 토지를 지방에서 많이 이제 사유하고 있는 호족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었고 또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 유력자들로 성장하고 있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기득권이 돼 있단 말이죠. 반발이 셀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호족들의 반발을 거세게 이제 맞이하면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결국 토벌된 것. 이게 이제 왕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과격하면서도 이렇게 급진적인 정책을 꾀하다가 많은 반발을 사고 무너졌고 그 스스로도 좀 무리수라고 할 만한 어, 이렇게 좀 포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 그래서 왕망이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뭐 이상적으로 평가한 중국의 이제 20세기 학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후스 이런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데 후스는 뭐 굉장히 이 국가사회주의적인 대단한 그런 경제 정책을 이미 선보인 이상적인 사람이다. 뭐 개혁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기는 여러 측면에서 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중화주의를 너무 강조해요. 이 왕망이. 항상 한족 중심의 중원 왕조를 높이고 주변 이민족을 오랑캐로 이렇게 보는 그것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가까스로 이제 한나라와 주변 이민족들이 그 유지했던 평화 관계가 이때 다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민족 군주들의 권한을 다 약화시켜 버리거든요. 그 지위를 약화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관계들이 많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반란이 일어났고 그 지방에서 이렇게 또 그 떠오르는 세력이 바로 이 유씨 형제였고 이제 유수란 자가 여러 호족들의 지원을 얻으면서 새로운 정권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게 바로 후한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유수 후한의 건국자 광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무제 내용으로 우리 슬라이드 10. 뭐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후한 그 광무제 내용으로 가보게 되면 호족들의 지원으로 이제 후한이 건립이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전한 처음에 한나라가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뭐 한 고조 출신은 뭐 굉장히 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비천한 그런 출신이었고 함께한 창업 그런 공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기가 흐르면서 한나라도 과도기를 거쳐서 호족들이 지방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회가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 광무제 본인도 그러거니와 광무제가 후한 정권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준 세력 또한 호족들. 이제 호족들이 굉장히 강해진 그런 사회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도가 이제 장안이 아닙니다. 수도가 로양이에요.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갈 거면 장안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이 장안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병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좀 찜찜하죠. 그다음 재건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광무제의 근거지 자신의 고향이 또 로양 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도를 로양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그래서 후한은 수도가 로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좀 쇠퇴의 내용으로 갑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상 이 교과서적으로는요. 후한 때는 이렇게 정치사 쪽 내용이 대폭 빠져 있죠.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않고 바로 이제 쇠퇴로 가게 되고 멸망시킨 다음에 경제사회 문화 이런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쇠퇴로 바로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뭐 광무제 때까지만 해도 괜찮겠지만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어김없이 외척이랑 황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뭐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호족들이 이제 대토지를 많이 사유화를 하게 되고 농민들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중앙이 어지럽고 지방은 이제 유력자들의 그런 토지 사유화가 촉진이 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러면 농민들이 이제 막 화가 났어. 막 분노가 막 들끓고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민간 신앙이 유행하게 된 겁니다. 이미 불교는 들어왔고 이제 불교가 세력이 확장되고 각종 민간 신앙의 좀 신비로운 측면, 뭐 예언이랄지 그다음에 뭐 병을 치료를 해주는 뭐 좀 주술적인 측면이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리로는 조금 별로이고 뭐 체계는 없더라도 서로 막 이렇게 또 교인들끼리 도와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세력이 빠르게 확장이 된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것이 태평도였습니다. 이게 좀 도교적인 속성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장각이라는 자가 그걸 이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바탕으로 농민군이 형성이 됐고 그게 한나라를 거의 뭐 멸망에 이르게 만들죠.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자 바로 예, 황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런 두 권을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친숙한 이 소설 삼국지 연의의 오프닝이 이걸로 쫙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죠. 뭐 삼국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고 안 읽어보더라도 뭐 게임이나 각종 썰이나 이런 것들 인터넷 보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버전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셨고 또 어떤 버전을 추천을 하시나요? 저는 딱 이 버전으로만 그 삼국지를 읽었었거든요. 이문열 작가님의 삼국지로 삼국지를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또 친구들이 많이 읽었던 게 그 전략 삼국지라고 해서 일본에서 나왔던가? 좀 잔인한 장면들도 많긴 한데 그 만화책 막 수십 권짜리 있잖아요. 그거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많이 또 돌려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황건적의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조정에서는 각지의 의병을 모집하고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군사 세력들이 일어나면서 가까스로 이 반란 진압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일어났던 세력들이 하나의 이제 군웅으로서 전국 각지에 할거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난세가 되는 거야, 그야말로. 자,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힘없는 황제는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은 여전히 이제 이 환관들 때문에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이 환관을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이 군사적인 세력들끼리 모의를 하게 되죠. 뭐 하진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원소 여러분 한국지 보면 나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의를 했고, 그다음 위험한 인물 하나를 끌어들이게 되죠. 이 상황 속에서 동탁이라는 인간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환관에 의해서 하진은 실패하고 이제 죽었지만 원소가 이제 급히 들어와서 환관들을 그야말로 다 죽여버리죠. 이제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 수도로 오고 있던 동탁, 그 동탁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오히려 동탁이 들어와가지고 원소 몰아내고 황제 끼게 차기 탁 끼게 되고 이제 포악한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각지의 어, 그 여러 군웅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동탁토벌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어디냐 여기 위의 주인이 되는 조조가 실력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조조가 굉장히 세력을 많이 형성을 하게 됐고 이때 조금 이제 전공 지식 내용적 측면으로 접근하면은 뭐 둔전제 같은 것들을 실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조가 체계를 갖췄고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이제 조조가 두각을 드러냈고 결국에는 이 한나라가 조조 아들대로 가서 한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조비에 의해서 한나라는 최종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여기 이제 유비의 촉, 그 다음에 남쪽에 손씨, 손권의 오나라, 이제 이 세 나라가 서로 할거하는 형세, 그리고 이 삼국이 딱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다. 뭐 이런 정도 내용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나라의 정치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조가 궁극제 쪽으로 해서 언급될 가능성, 나 무제는 그냥 모든 거 여기 써져 있는 모든 게다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고 한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수능에서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넓게 한나라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후관은 광무제가 수립했고 수도가 바뀌죠. 그다음에 한건적의 난으로 결정적인 쇠퇴를 하게 됐고 결국엔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자,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여기 이제 경제, 사회, 문화 보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그냥 읽어보기만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뭐 한무제 한전법, 토지 소유 제한의 통제 경제 정책이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부터 중국 정근대사도요. 이 문화사도 패턴이 있습니다. 문화사 안으로 들어가면 항상 살펴보는 카테고리가 유학의 흐름, 그 다음에 불교, 그리고 이제 학문, 역사학 같은 거, 그리고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 경제 발전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문물과의 교류거든요. 이게 항상 그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보시면 되겠고, 유학 같은 경우는 이제 훈고학이라고 해서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서 제자백가가 등장을 하고 여러 학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유학도 이렇게 정립이 됐고 진나라를 거치면서 많이 이게 저서들이 불태워지기도 하고 탄압을 받다 보니까 잠시 멈춰 있었죠. 그러다가 한나라 때 유교를 회복을 하면서 그 여러 경전들을 찾아내고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고 이런 이제 학문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훈고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불교 후한 초에 사막길 통해서 들어왔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불교적인 속성과 민간 신앙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민간 신앙이 나왔다. 해서 이제 태평도나 오두미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조금 집중해 보고 싶은 게 여기 있는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역사학인데 사마천의 사기를 오늘 마무리로 할까 해요. 그래서 사마천은 마지막으로 빼두고 제지술의 채윤 이게 가장 최신 수능에서 전반부 자료에 왕망을 힌트로 주고 왕망은 결국 한나라에 의해서 무너졌죠. 다시 이제 후한을 수립하면서 무너졌죠. 그러면서 그 후한 왕조까지 포괄한 이 왕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때 제지술이 이렇게 개량이 되었다. 채윤에 의해서 개량이 되었다. 이런 정답이 나오는 문항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 보시면 향거리 선제라고 해서 이제 추천제가 됩니다. 뭐 효행과 청렴 이런 것들을 판단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친구들이 유력한 호족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귀족 사회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역사학의 발전, 바로 사마천의 사기인데요. 요 얼굴을 한번 보시죠. 위대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고 뭐 이미 그 사마천의 일화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생물 연도는 이제 이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연경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이릉 사건 당시에 이릉을 두둔하면서 무죄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자, 이 이야기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면 그냥 집안 자체는 이제 정말로 역사학을 위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고 있던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마담 또한 그 사관으로서의 그런 어, 인생의 책무를 가지고 딱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너가 이 대업을 이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릉 사건이라는 게 터지게 됩니다. 이게 한무제 때인데 항상 문제가 있는 게 흉노와의 그 전투였단 말이죠. 무제가 대대적으로 이제 흉노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 무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오빠 이광리라는 자가 있어. 근데 이제 이광리가 이미 탈탈 털리고 돌아옵니다. 커다랗 이제 큰 패배를 당했어. 이후에 이제 이릉이라는 사람을 다시 시켜가지고 이광리한테 줬던 것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흉노랑 싸우게 됩니다. 5천밖에 안 됐을 거야. 흉노가 훨씬 더 대군이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릉이 결국에는 포위를 당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처음엔 잘 싸웠어. 잘 싸웠는데 결국에는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정에서 원하는 모습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투항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무제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하들도 같이 뭐 그 입맛에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뭐 남아있는 가족들 전부 다 뭐 능지처참 시켜야 된다, 뭐 죽여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천한테도 이제 말할 기회가 왔는데 사마천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름 소신껏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릉을 변호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형 이제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사마천이 사형을 선고를 받게 되죠. 근데 이 당시에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첫 번째가
돈을 많이 내는 거야. 근데 엄청나게 많은 돈, 실질적으로 못 내는 돈. 그다음 두 번째가 궁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궁형이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궁형을 받는 바에는 죽음을 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것이 중론이었는데 사마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일을 위해 요 정도 치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목숨을 유지를 하고 아버지 사마담의 유언을 받들어서 사기를 편찬을 해 나간 겁니다. 그 방대한 역사 그리고 그 많은 작업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마천이고 그걸 또 완성을 했죠. 그래서 불후의 역작을 남겼고요. 사마천의 사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고 또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저도 사실 다 읽어보진 않았고 저는 항상 사마천의 사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대학교 때 역사교육과 이제 시절에 강독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닐 때는 서양사 강독, 한국사 강독, 동양사 강독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영어를 해서 이거는 좀 그냥 또 막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도 비교적 오래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남아있는 깜냥도 좀 있고 이왕 대학생 됐으니까 영어 공부하는 게 좋지 하면서 겸사겸사 서양사는 좀 받아들이면서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 쪽 이야기를 해석했던 것 같고 그다음 한국사는 그래도 좀 나와 있는 게 많아.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제 이런 쪽 이야기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군대 전역하고 나서 첫 수업이 강독이어서 머리가 깡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고 그래서 막 전자사전으로 막 가까스로 찾아가면서 옥편 이만한 거 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그 해석을 잘 못했을 때 그 오는 모멸감과 수치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동양사 강독에서는 이 사마천의 사기를 가지고 뭐 진시황 본기나 이런 걸로 강독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냥 지목해서 몇 번째 줄 해석을 시키는 거야. 읽은 다음에 먼저 음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하게 되면 바로 지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의 애매한 표정이 있어요. 음, 다른 누가 해볼까? 이러면서 모멸감이 2차 모멸감이 오는 거야. 다른 사람 시켜서 그 친구가 잘하면 그 친구한테 칭찬을 주고 그것 때문에 굉장한 그 충격을 받은 제 동기들이 많이 있어. 저는 그래 가까스로 많이 버틴 편이고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 역사 교육에 전공에 정 떨어진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그걸 계기로 아예 전공에 정 떨어져서 다른 쪽으로 돌린 사람이 또 저랑 가까운 곳에 있기도 했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편제가 되었냐면요. 사마천의 사기 편제가 이렇게 됩니다. 본기, 세가, 열전, 서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그러니까 항목별로 나눠 가지고 역사를 서술을 했는데 본기가 이제 제왕의 역사입니다. 황제들의 역사고 그러니까 세가는 제후들의 역사를 추려 놓았습니다. 그다음 열전은 그 외에 중요한 인물들을 다양하게 실어놨고 그다음 뭐 제도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서. 그다음 연표식으로 정리된 게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본기와 열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중적으로도 많이 가장 언급되는 게 이 두 부분에서 여러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뒷글자를 하나씩 따서 우리가 일명 기전체라고 표현을 하고 후대 역사 소설의 기본적인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뭐 반고의 한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술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나라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 이 시점에서 우리 이거 한번 해봐야죠.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번 클립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기출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기출 확인해보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이든 한나라든 출제는 뭐 무지하게 많이 되고 수능 쪽만 보더라도 여기 한나라 장건, 그쵸? 응. 그래서 이제 한무제와 장건,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 통제 정책, 한무제와 장건, 그쵸? 한무제와 장건, 그 다음에 사마천, 사마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마천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왕망, 후한, 채윤의 제주술 이게 최근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면서 그냥 머리 좀 돌리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진나라 문제 푼 것들이 지나갔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라가 백성을 위한다면서 소금과 철을 전매하여 백성에게 이익을 취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소금과 철 전매제. 한무제야. 그다음 또 하나 힌트를 주시죠. 황제께서 장건을 서역에 보냈다. 한무제야.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오수전을 주조를 했다. 한무제야. 그래서 정답은 오수전 주제. 요걸로 끝났어요. 정답 끝.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끝. 자, 대운하 건설. 이거는 수양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갑제를 실시했다. 이 향촌 통치 제도인데 명나라 태조 홍무제고요. 분석의 행위를 일으켰다. 진시황제. 자, 3번의 난을 진압했다. 이거 청나라 강희제입니다. 미친 6번도 한번 가볼까? 밑줄친 황제의 제위식이 있었던 거. 도태우가 사망한 이후에 노자와 한비자 등의 주장은 내쳐지고 수백 명의 유학자와 문인들이 초빙됐다. 이때 황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유학을 중시를 했고 많은 학자들이 유학에 쏠렸다. 동중서의 건의. 그래서 오경 박사, 태학 이런 것들이 설치되기도 했죠. 한무제입니다. 자, 양세법이 시행되었다. 이거 당나라 안사에 난 이후의 상황이고 환관적인 난이 일어난 것은 한은 한이지만 후한 말기죠. 요거는 그러니까 한무제로 한정할 수 없지. 균수법, 평준법이 실시되었다. 무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윙당석굴 사원이 조성되었다. 위진남북주 시대의 북이란 나라에서 조성을 했고 이거는 후한 때죠. 그래서 같은 한 나라 아닌데도 시기 구분을 좀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마지막 7번까지만 한번 볼게요. 밑줄 친 이 책이 저술된 왕조 편지를 보겠습니다. 친구여, 드디어 책을 완성해 황제한테 바쳤다네. 이 책에서 나는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으로 나누어서 망라했지. 특히 통치자를 비롯한 개인의 전기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다네. 통치자를 비롯한 이게 본기, 개인의 전기, 열전. 그래서 우리는 기전체라 하고요. 기전체 역사 서술이 후대에 모범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적인 문장이 그대로 수능에 이렇게 수록이 되는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저술된 왕조가 한나라죠. 자, 관리선발 제도가 향거리 선제도거든요. 정답은 1번이고요. 상황은 진나라. 자, 전국시대 진나라. 법현의 인도순례. 요거는 이제 동진, 위진남북조 시기에 있고요. 윈광석굴사원 이것도 위진남북조 시기에 북위, 조로아스터, 마니교 등 이런 외래 종교는 당나라 때 이렇게 들어와서 유행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 나라 내용까지 클립을 정리했습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